호스트 지금 돼 있죠? 네. 아, 네. 이제 됐다. 어,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어, 약간 이제 지금 보여요. 보여요. 아,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제 10장의 멘터 커제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일단 목차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오늘 내용의 그 토픽의 그 메인 토픽인 이제 멘터 커제이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나온 키워드들 이전 챕터들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좀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터 커제이션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논의들 이렇게 다시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 이외의 내용, 이제 멘털 커제이션을 좀 피지컬하게 서포트하는 연구들, 이제 신경 보철물이라는 그 요 필드를 가지고 조금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이번 챕터의 토픽이 바로 이제 멘털 커제이션인데요. 이제 일단 먼저 그 멘털 커제이션에 대해서 그 얘기하기 이전에 그 이전 챕터들에서도 조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세 가지 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 그 외부적인 스테이츠들이 멘털 스테이츠들을 이제 cause한다. 그리고 멘털 스테이츠들이 액션을 cause한다. 그리고 멘털 스테이츠들이 다른 멘털 스테이츠를 cause한다.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이제 그 이번 챕터에서 그 멘털 카제이션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 퀘스천이 이제 요 세 가지 멘털 스테이츠와 그 외부 그 states of the world, 그리고 이런 액션을 담고 있는 이제 behavioral responses들, 이 세 가지의 이 사이의 이 인과관계를 그 어떻게 explain을 하느냐, 그것이 중점인데요.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한 이제 response들이 이제 크게 그 dualistic하고 monistic하게 이제 론적으로 그리고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dualistic하게는 이원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멘털과 이제 피지컬이 아예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dualistic한 쪽으로는 좀 더 명백하게 이렇게 멘털 카제이션을 설명할 때 그 좀 더 명백하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예 물질적으로 아예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듀얼리스틱하게는 이런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이번 단원과 이번 발표에서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토픽이 이제 요 그 이론론적, 그 물리주의적, 어니스틱 그 하게 그 만약에 요 멘털 카제이션을 설명한다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키워드들을 좀 짚고 저 넘어갈. 그 네. 아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건데, 앞장에서, 그러니까 듀얼리즘은 그냥 이제, 어, 물리주의자가, 그러니까 듀얼리즘이 여기서는 그냥 분리하다고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어, 그게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면 좀 이제 설명력이 약하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라이프니츠는 뭐였죠? 그 조화 무슨 론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멘탈 월드랑 피지컬 월드가 이제 시계추 맞듯이 딱 짜여 있어가지고 엄청 잘 굴러간다. 뭐 이런 조화 예정론이었나?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하여튼 우리가 아직 모르는 멘탈 스테이트 간에 어떤 그 연산자가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정말 이제
배제해도 좋은가? 네, 과학자로 할 말은 아닌데 네, 저는 약간 그, 그런 쪽에 늘 그냥 이제 모니즘이 맞다고 퉁치는 거가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니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충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듀얼리스틱, 아니 이 모니스틱하게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제 듀얼리스틱하게 좀 더 파고들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좀 더 다양한 논의점들이 있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기에 다음에 좀 더 디스커션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이제 리뷰를, 그러니까 중점들을 조금 이렇게 리뷰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포인트들을.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게 뒤에도 나올 내용이고, 이게 앞에 3단원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타입과 토큰을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스테이트의 타입이라는 것은 뭔가 이거 물리적으로 모든 인터랙션들과 모든 현상,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똑같이 그 메커니즘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토큰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것을 어떤 그러니까 뭔가 좀 퀄리테이티브하게 이제 요거를 어떤 컨셉적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두 가지 멘탈 스테이트가 같은 타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 뉴런 A가 있으면 그 뉴런 A가 이제 액티브 그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같은 그런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토큰이 같다고 하면 뭔가 예를 들어 이제 챕터 3에서 나왔던 예시는 뭔가 페인이라는 어떤 고통이라는 어떤 컨셉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뉴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일어난 현상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요 페인이라는 컨셉 자체를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아닌가요? 제가 한국말 이게 책에서 그 네. 한글 책에는 사례랑 유형이라 돼 있는데 네. 근데 사례가 뭔가 정말 그 이 사람의 뇌의 활동 상태 뭐 이런 거고 유형은 공포 그냥 되게 그 제너럴한 어떤 그거잖아요. 그렇 그러면 음. 토큰이 사례 아닌가요? 그 유림님이 기억을 하셨던 것 하면 같은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영어로 헷갈리네요. 그러게요. 그 책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토큰이 일단 그러니까 컨셉적인 부분 그리고 타입이 어 유림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토큰이 사례고 타입이 유형인 건 맞는데, 네. 아, 그래서 그럼 유형이 컨셉이라는, 제네럴한 컨셉이라는 거 아닌가요? 어, 그 한국어로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어로 아,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하고 이제 identity theory라는 것은 이제 그 이 토큰과 타입, 어떤 스테이트의 토큰과 타입에 상관없이 이제 어떤 그 멘털 스테이트와 피지컬 스테이트가 같다. 그래서 그 뭔가 액션이 이야기가 된다면은 이제 멘털 스테이트와 요 피지컬 스테이트 그걸 같이 그 액션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ultiply realized states는 이제 identity theory를 부정하는 이제 그 mental state와 그 타입과 토큰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이제 어떤 그 스테이트 두 가지 스테이트들이 그러니까 타입이 사례가 같더라도 유형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유형이 같더라도 유형이 같더라도 사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그런 걸 표현하는 phrase입니다. multiply realized states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좀 이 챕터에서는 physiological,하게 이제 좀 물리적으로 이론론적인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그 멘터 causation을 볼 때 이제 문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causal exclusion과 causal efficacy of content입니다. 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이제 여기서 연습 문제 1번이 누구셨죠? 1번이 유림님입니다. 유림님. 유림님이 1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스케치하라 이런 거였는데 인과 배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물리주의와 수반 이론을 얘기하신 김재권 교수님이 제기를 하신 문제고, 일단 어떤 심적 상태가 있고 그 심적 상태가 실현하는 realize, 그 실현되는 두뇌 상태가 있고 또 두뇌 상태가 유발하는 행위까지 있을 때 이때 심적 상태가 여기 그림에도 보이듯이 최종적인 행위에 어떠한 인과적인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굉장히 반직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선 fear가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슬퍼서 울었다, 기뻐서 웃음이 났다, 이런 표현에서 슬펐기 때문에 눈물이 났다, 무서웠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인과적인 흐름의 그 스토리에서 심적 상태, fear나 기쁨, 슬픔 같은 멘탈 스테이트가 배제가 되는 문제를 인과 배제 문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그 커버 익스클루전 프로블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이 assumption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일단 먼저 identity theory와 반대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 identity theory와 에 어긋나는 그런 그 논점이고, 그리고 이제 mental states are multiply realized 하다는 그 컨셉 자체에 해당되는 그런 논점입니다. 일단 그래서 뭔가 이렇게 fear에서 이제 screaming까지 이어졌다 했을 때, 사실 그 중간에 이제 physical state, 정확히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무섭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멘tal state가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여기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assumption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 identity theory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fear equal E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causal exclusion이 그러니까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causal exclusion의 problem이 있고, 이런 causal exclusion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그 설명 방법들을 좀 이렇게 또 다뤄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overdetermination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fear에서 어떤 메커니즘, 그리고 screaming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의 pathway가 아닌 이제 fear도 screaming을 이야기하고, 그 mental state도 그 액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physical state도 그 액션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런 explanation이 이제 overdetermination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요 overdetermination에 대해서 그 좀 반론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러니까 mental state와 physical state가, 그러니까 모든 액션에 대해서, 모든 이제 behavioral response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mental과 physical process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unlikely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 2번이 누구셨죠?
형성님 혹시 이번 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결정의 예시 사바나 논증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과결정이 이제 결론이 있을 때 원인이 두 개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과결정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바나 논증이 뭐냐면은 이제 사바나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불이 난 원인이 첫 번째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른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벼락이 쳐가지고 불이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마른 상태 하나랑 벼락이 쳐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불이 난 것 같잖아요. 그럼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불이 났다는 결론 이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사바나 논증이 이제 과결정의 한 예시 중에 하나라고 수업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over determination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하지만 좀 그러니까 너무 unlikely하기 때문에 그냥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explanation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네, 그러면 네, 그 지금 fear랑 B랑 두 개가 스크리밍을 야기한 거잖아요. 커서 한 건데. 그러면 그냥 상상으로 꼭 공포가 아니더라도 비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질러버릴 수 있잖아요. 아무 무서움 없는데. 어 그러니까 비명을 질러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다른 두뇌 상태 B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화살표 중에 없어도 되는 게 뭔가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랑 비명은 늘 그러니까 뭔가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서 네. 혹은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스크리밍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를 수밖에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거죠. 사실 이제 예시가 그렇게 저도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음, 안 지를 수도 있지 않나 꼭 이게. 그렇죠. 안 지를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예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일단 지를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경로가 생기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럼 이제 과결정 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그 책에서 좀 그 쓴 예시들이 되게 oversimplification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실은 저희는 이제 막 옵토제네틱스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툴들 가지고 브레인을 매니플레이트를 하고 이제 어떤 뉴런을 켜고 끄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쥐가 뭐 어떤 브레인 위즌을 켜주면 뭐 얘가 쫄고 뭐 프리징하고 혹은 뭐 오버 액티베이트 되거나 뭐 어떤 위즌을 켜주면 뭐 메일인데 메일한테 마운팅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고 그게 논문으로 출판되고 그런 그 머티리얼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하도 많이 봐서 그 B에서 B명으로 가는 거가 너무 당연하고 이제 공포란 건 그거는 이제 그냥 수반물 같은 느낌
이제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제 간주를 저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한데 과학계에 있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공포가 먼저고 그러니까 공포 비명 요게 먼저고 근데 뇌가 뭔가 변화하긴 하니까 또 비 가지고 비명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서 있는 그라운드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 확실히 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인 거에서 이제 멘탈 스테이트가 뭔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다 좀 그리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 책에서 주는 요 예시들의 중점은 뭔가 되게 그러니까 정말 좀 그 뭔가 인스팅크추얼하게 봤을 때 뭔가 결국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이렇게 자체를 좀 그러니까 그냥 fear 그러니까 처럼 이렇게 네이밍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이따가 다시 디스커션을 하는 걸로 하고 근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확실히 문의점들이 많은 것 같으니 요 내용적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 3번, 3, 4번도 지금 해볼게요. 3번이 도현님. 네. 여기서 이제 causal efficacy랑 causal relevance 두 개가 나오는데 causal relevance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상관적으로 인과적인 어떤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causal relevance라고 생각을 하고요. causal efficacy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인과적으로 유발할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relevance랑 efficacy라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상관관계만 있으면 충분한 반면에 efficacy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루이스라는 이제 철학자의 counterfactual causal theory라고 이제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이제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철학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의 논의랑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엄밀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플로우가 발생을 했을 때 어, 어떤 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다른 플로우도 같이 발생한다. 근데 어떤 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반사실적 조건에 의하면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수학적으로도 다룰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sufficiency 그에 대한 내용이 맞나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봤을 때 카운터팩추얼 하다는 게 어떤 거죠? counterfactual 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제 문법인데요. 왜 영어로 이제 if 뭐뭐뭐 하면 then it would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냥 B라는 사건이 이제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반사실적 조건이라는 거는 A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해야 되고
B라는 게 발생하는 거는 A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반사실적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약의 효과 같은 걸 평가할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일단 반사실적 조건이라는 게 A라는 상황을 줬을 때 B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A가 아닌 상황을 줬을 때 B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A를 주는 컨트롤이랑 A를 주지 않는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게 카운터팩추얼하게 A라는 사건, 뭐 A1, A2, A3라는 어떤 사전적인 사건들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현하는 게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counterfactual causal theory 같은 게 이제 A/B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웹사이트 개발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이제 디자인에는 어떤 요소를 안 넣고 B라는 웹사이트에는 넣고 이제 랜덤하게 A랑 B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들어가서 어떤 이제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계 분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에서도 사실은 코제이션이랑 이제 뭐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수학적인 코릴레이션은 그냥 단순히 이제 상관관계 이제 벡터의 그냥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걸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코제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의 개념이 아니라 철학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험 학문에서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알기로는 루이스라는 이제 철학자나 유디 펄이라는 이제 컴퓨터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수학 체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규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약을 투여할 때도 이 사람이 약을 투여했을 때 완치가 될 확률, 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완치가 될 확률, 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완치될 확률, 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완치가 안 될 확률, 이 총 네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중에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약을 투여하거나 안 할 거기 때문에 하나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루딘 같은 경제학자, 행동 경제학자들, 실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보 부족 문제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브레인 네트워크에서 뭐 시늉스 발화가 됐을 때 그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뭔가 과학적으로 실험 같은 걸 좀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충분한 답을 드렸을지라 좀. 네. 혹시 이따가도 좀 더 여쭤볼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앞으로 또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 때 어떤 현상이 있다.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그 멘탈 스테이트가 그 피지컬을 카스한 거냐. 이제 그 인과관계를 볼 때 사실 되게 아리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설명 조금 그 감사합니다. 영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과적 상관관계라고 돼 있거든요. 한국판 책에는 네. causal correlation인가요?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 causal relev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causal relevance. 이게 아 그러니까 저는 헷갈렸던 게 상관관계면 상관관계고 인과관계면 인과관계지 인과적 상관관계는 뭔가. 네. 근데 causal relevance. relevance랑 correlation이랑 다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relevance 사실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좀 relevance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 뭔가를 initiate 하는 뭔가를 cause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러니까 related 돼 있다 하면 그 relevance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correlation이랑 사실 크게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는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님 음, 혹시 아실까요? 지금 급히 구글링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가진 여러 특성 가운데 어 그 원인하고 그러니까 그 뭔가 원인 인과적인 걸 일으킬 수 있는 것과 특히 관련된 프로퍼티를 커저 렐러번스라고 하는 것 같다고 나오네요. 이게 음, 아닌가? relevance가 correlation보다는 조금 더 인과관계 약간 그 지분을 좀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단어 표현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 현대 그 인과론에서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그 인과관계라는 제목의 수학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도 사실 코릴레이션이 약한 수준의 코제이션이어가지고 그 확률적인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에피커시나 이런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부 확률이 아니면 단순 사건에 대한 확률이 서로 비슷하다면 약간 코릴레이션 내지는 렐러번스가 코제이션의 일부 특성을 갖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인과성을 지닌다 이 정도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에피커시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그런 좀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efficacy와 relevance로 나눠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연습 문제 4번이 네, 전데요. 실죠. 어 사실 저는 상관관계라고 생각하고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해서 해석이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relevance 관련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 음, 그러니까 공포가 이제 그 직접 그러니까 공포랑 비명이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거쳐서 B를 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B가 이제 비명을 일으켰으면 이거는 그러면 바로 인과적 효력을 지닌 건 아니고 근데 인과적인 relevance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공포라는 게 인과적인 이 체인에서 배제되진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장난 같긴 한데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이 또 공포를 일으키고 공포가 어떤 마음 상태, 브레인 스테이트 B를 야기하고 그러면 얘가 비명을 지르게 한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봤을 때 듀얼리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공포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굉장히 ill-defined된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물리적인 대상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신동일론을 거부했으니까 우리 오포즈 했으니까 이제 공포라는 건 되게 그냥 어떤 상태 B의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어떤 브레인 스테이트 B가 있으면 얘를 분류하자면 공포를 느끼는 뇌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어떤 패턴 중 하나일 텐데 그걸 공포라고 이렇게 어,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 공포, 그 느낌 그 자체를 어떻게든 이 그림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거의 듀얼리즘적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가 인과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브레인 스테이시
이제 브레인 스테이시 공포도 만들고 비명도 지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 이제 에피피노미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우후 부분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하긴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다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fear가 결국 그러니까 B라는 이 physical state가 fear이라는 mental state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relevance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B에서 screaming으로 가는 것이 결국 이제 fear에서 screaming으로 가는 것 이제 요 relevance와 그 efficacy를 이렇게 바꿔버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해서 B의 설명이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그 B 그러니까 그냥 방향만 바꾼 이제 요 화살표만 바꾼 causal exclusion B에 대한 causal exclusion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도 좀 이제 좀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 fear과 B를 같은 것으로 보자. 그래서 요 밑에 보이시듯이 B라는 것이 이제 fear, equal fear 해가지고 그 screaming으로 이어진다. 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뭔가 토큰으로 봤을 때 뭔가 유형으로는 B의 유형과 fear의 유형이 같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떤 다른 fear를 야기시키는 어떠한 다른 스테이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토큰은 같지만 이제 타입이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mental equal physical은 요 identity theory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이제 physiological하게 봤을 때도 이렇게 그 사례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mental equal physical은 좀 또 이렇게 책에 의하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causal efficacy of contents인데요. 일단 그 보기 전에 그 여기에서 syntactical하고 semantic property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syntactical한 건 뭔가 구문론적 이제 뭐 그래머라든가 이제 알파벳 자체 아니면 훈민정음 자체의 조합을 이제 syntactical하게 볼 수 있고 semantic은 이제 이걸 그런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론적인 그런 property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뭔가 causal efficacy를 따지기 시작했을 때 뭔가 그 causation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요 semantic한 의미론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제 구문론적인 syntactical한 부분만 남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이제 실제로 액션을 야기하는 것은 이제 semantic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usal efficacy만 따지게 되면 컨텐츠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습 문제 6, 7번을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6, 7번이 서현님이랑 지훈님이 근데 두 분 다 안 오셔서 그냥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네. causal efficacy of content는 일단 대강 설명을 드렸고 state syntactical theory of mind 그래서 이제 syntactical theory of mind는 이제 반대로 이걸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마인드가 돌아가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들 하고 이제 state라는 것을 정말 이제 syntactical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그 책에서 나왔던 예시는 이제 뭔가 그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다. 그 몇 미터, 그러니까 높이가 몇 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이제 뇌에서 그러니까 메모리로 이제 저장이 됐을 때
그 뇌에서 이 저장된 상태 자체는 이제 그 에베레스트에 대한 그 에베레스트라는 이런 그러니까 시멘틱한 그런 퀄리티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뇌를만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가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구나. 이런 그 시멘틱한 퀄리티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티컬한 부분만 그 부분만 봐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syntactical theory of mind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일단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인 뭔가 이제 value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semantic value, semantic한 property이기 때문에 이제 syntactical하게만 보게 되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모임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syntactical하게만 보면 사실 다들 컴퓨터 앞에서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를 이렇게 그 인풋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syntactical하게만 본다면 semantical하게는 저희가 이제 많은 가치를 창출을 하고 유대감도 쌓고 그리고 이제 학문적 호기심을 이렇게 함께 키워가고 그런 멋진 semantical한 그런 그 가치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모임을 결국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런 그 semantical한 value들이기 때문에 이런 syntactical하게 syntactic theory of mind로 모든 state를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8번이 정은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efficacy와 그 relevance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서 요 부분도 좀 설명을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세만틱한 부분이 이제 relevance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 사실 같은 로직으로 이제 relevance를 통해서 이제 요 physical한 것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어져 있다. 그래서 causal efficacy of content가 이제 좀 resolve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response로는 이제 아예 그냥 syntactical theory of mind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response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단 이제 되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남았던 의문들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토픽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physical state랑 mental state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되게 모호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simplify한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physical state와 mental state를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했던 거는 physical state를 그럼 모든 biological state라고 정의를 내리고 mental state는 아예 좀 인식적인 이제 perception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모든 그러니까 physical state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experience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퀄리아 같은 방금 현우님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던 그런 부분으로 아예 다른 멘tal experience로 나눠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 맞나?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요 두 번째 exclusion of efficacy of content 부분에서 이제 그 blocks photo를 그 예시로 하나 그 책에서 들어주셨는데 그게 그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블록스 그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럼 이제 결국 사진에 프린트 되는 것이 이제 뭐 이제 카메라 상에 이제 맺혀가지고 그게 이제 프린트가 되는 것 그 이라고만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사진의 그 사실 포인트가 사라진다. 그 blogs이라는 그 relevance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 사실 그 사진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보았을 때 이제 아, 이 사진이 블록스의 사진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사진 자체가 사진 속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뭔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보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저녁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배가 꼬르륵 거린다. 이 현상을 보았을 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의 예시의 느낌으로는 뭔가 배가 고파서 배가 소리가 난다. 이렇게 그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뭐 그 소화기관의 액티비티가 이제 그 physical and state라고 보고 이렇게 예시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음식을 못 먹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식을 못 먹으면 뭐 혈당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과 ATP 생성이 느려지고 근육에 힘이 덜 들어가고 뭐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배고프다는 느낌이 이 배고프다는 experience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동시에 이제 뭐 위장에서 수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꼬르륵 소리를 낸다. 그래서 뭔가 배고픈 느낌, experience에 더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국은 좀 복합적인 좀 biological, physical한 현상의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멘tal state라는 것은 그런 physical에서 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약간 그 책에서 주었던 그 예시들과 좀 이렇게 agree 하시는지 아니면 뭐 요 mental caus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과 문제가 그 자유의지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기서 뭐 자유의지를 딱 다루진 않았는데 그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들만 보면 내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나의 멘탈 스테이스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 뭐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면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짜장면을 먹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내가 했다라는 어떤 에이전시, 그 주체 감각은 환상이다라는 게 저도 이 모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 있는 베이시스에 있는
뉴럴 액티비티가 행동을 야기하는 거고 사후 해석으로 이제 이게 이 행위가 내가 한 거다라는 느낌을 그 다음에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어서 그 물론 그게 퀄리아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내가 뭔가 행동을 판단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로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을 수행하는 여러 그 unconscious한 프로세스들이 돌아가서 뭔가 딱 이머지해서 뭔가 그 양자택일을 딱 하면 그거는 그것 역시 unconscious한 프로세스가 한 거고 그 unconscious한 애들이 한 결과를 나는 이제 사후 인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에피페노미넌이지 사실은 unconscious한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명을 정말 질렀다면 그 비명을 지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무서워서 그랬으면 헉 하고 놀랐으면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컨셔스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이 깜짝 놀라서 반응한 다음에 그 반응한 결과를 내가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아 비명을 질렀네 라고 거꾸로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포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공포와 그 비명 사이에 오히려 공포가 더 늦게 올 수도 있다. 비명을 지르고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어큐트한 공포라는 알겠죠? 비명이라는 반응과 또 느리게 오는 공포, 지속되는 공포는 시간 순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멘탈 스테이트는 정체는 모르겠지만 언컨셔스한 프로세스들에 따라오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게 이론론적인 그런 로직이네요. 이론론이라고요? 네, 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에피피노미난이 꼭 이론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멘탈 월드가 머티리얼 월드하고 따로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진 않거든요. 음, 근데 머티리얼 월드는 머티리얼 월드대로 잘 굴러가고 거기서 뭔가 수반된다. 근데 뭐가 어떻게 수반되는지는 그건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럼 좀 물질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 그냥 진짜 분자들의 충돌과 뭐 움직임과 뭐 이런 것이랑 그거는 정말 신택틱한 거고 오브젝티브한 거고 음, 내가 뭔가 그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익스피리언스 하는 것 자체는 그거하고는 되게 다른 무언가라서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두 가지 앞뒷면 동전처럼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뒷면 동전의 뒷면, 그러니까 오브젝티브한 걸로만 봐서 서브젝티브한 걸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무언가니까. 근데 상호 보완적인 동전의 앞뒷면 같은 무언가인 것 같고, 음,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멘탈 스테이트를 네. psychological state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psychological state가 physical state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단 말이죠. 이 책에서는 지금 환원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동일성 이론을 부정을 하고 출발했으니까, 이제 저는 환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퀄리아를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속성이란 건 결국 그 브레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걔가 어떤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컨셔스하게 올라오고 일부는 언컨셔스하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환원을 해 나가다 보면 언컨셔스한 것들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느낌 그 자체, 퀄리아는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채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비드 찰머스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 신우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한 스테이트가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쪽으로는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심리 철학 전공자 아니에요, 저. 근데 그 네. 철학도 아니고 철학 음 그냥 이제 통상적인 의미의 어떤 심리적인 거. 이건 뭐 심리적인 거다. 심리적인 문제다. 예를 들면 뭐 치매는 어떤 피지컬한 문제인데 이제 브레인 스테이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조현병은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한 문제다. 아니면 우울한 상태는 기본적으로 뭐 피지컬 아니 그 사이콜로지컬한 문제다. 조현병은 사이콜로지컬한 문제다. 아니면 뭐 우울한 느낌이나 이런 것도 사이콜로지컬한 느낌이다 할 때 이런 게 바로 결국 이제 아까 환원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멘털 스테이트로 전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뭐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하게 막 따져가지고 피지컬하고 멘탈을 이제 엄밀하게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 개론서에서는 네, 그 정도 엄밀함까지는 뭐 추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뭐 반박을 위해서 반박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콜로지컬한 문제 같은 경우도 피지컬하게 뭔가 처방을 해주면 예, 이제 그건 그렇죠.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피지컬하게 정말 어떤 물질이 뇌에 작용을 해서 뇌 호르몬 네트워크 바꿔서 뭐 밸런스 바꿔서 어떤 에피커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면 뭐 출혈리 뭐저 물질적인 문제 측면이 예,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뭔가 그냥 통상적인 학문적 구분에서 이제 생리학적인 정말 뭐 뇌에 빵꾸가 나거나 뭐 뉴런이 죽거나 이런 게 너무 잘 보이는 그런 걸 이제 신경학이라고 부르고, 그건 아닌데 뭐 뭔가 그 어떤 말을 통해서 고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또 혹은 뭐 프로이트적으로 뭔가 접근한다든지 이런 그 이 멘탈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걸 정신과라고 부르고, 뭐 그런 식으로 디스팅션이 되어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자가 입장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향정신성 약물 같은 경우도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퀄리아가 일어나는가, 어떤 식으로 익스피리언스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브릿지가 점점 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그 끝에 남아 있는 정말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그 자체는 그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 네. 그 듣다가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것이, 저희 원래 그 처음에 그러니까 학기 시작하거나 이제 새문보가 오시면은 이제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데, 이제 1원론 쪽이신지 2원론 쪽이신지, 약간
이걸 다르게 워딩을 하면 뭐 소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그 아니면 완전히 그 materialistic한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이원론 이야기하는 사람이 철학계에 거의 없죠. 그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물론 이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분들 중에 이제 과학자나 공학자분들은 이제 관념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막스주의자들은 이제 관념론하고 유물론 이렇게 나눠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이제 분석 철학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물리주의하고 뭐 그와 반대되는 어떤 실체 이론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체 이론론 말하는 분은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은 철학계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생명윤리학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하면은 진짜 막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걸 논문에다가 조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실으면은 무지무지한 논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얘기를 제가 이원론적인 입장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대세가 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론인데 어떤 식으로 이 이론론을 설명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수십 년 동안. 감사합니다. 되게 새로운 관점이네요. 아니요. 아니. 과학에서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네, 과학에서도 뭐 소울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역습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실체 이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과학에서는 언급을 안 한 언급 자체를 안 한 것 같고,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이상의 뭔가 퀄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도그마가 있는 것 같진 않긴 해요. 네. 말씀하신 것만큼 그냥, 왜냐하면 논문에 언급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과학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그 입장이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여기 다른 회원분 중에 그 MD PhD 계셨는데 이번에 지금 활동 안 하시긴 하지만, 그분은 윤다영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듀얼리즘이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전제하고 싶지가 않아서, 머티리얼리즘도 도구마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경우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형성님은 어떠세요? 듀얼리즘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죠. 지금 막 뭐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떠오르네요. 이제 이원론을 지지하는. 형성님 의견은 MS의 이제 릴러더 베이커라든지 뭐 헤스커라든지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이원론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기 때문에 이원론을 지지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행동주의라든지 동일론 같은 거는 지지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 특이하게 이원론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패배로 패배로 끝나지는
아는 것 같아요. 형성님은 그런 어떤 그, 그 저는 주장을, 뭐 대세는 기능주의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음, 뭐 대세를 추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기능주의를 이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마음을 기능으로 하는 게 약간 이제 본질적 정의를 캐치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약간 좀 음, 이상한 느낌이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동의합니다.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 기능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 일단 수그리고 네, 일단 기능을 다 보고 나면 뭔가 또 다른 담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도 아직 잘 모르니까 예, 뭐 뉴럴넷이나 이런 것들로 일단 봐보자라는 느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이유가 있겠죠. 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저도 기능주의를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원론 같은 거는 저는 절대 못 받아들이고 일단 약간 물리주의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제 physical state, mental state의 정의나 이제 뭐 이 둘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누고 싶으신 분이? 혹시 심적 상태가 이제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걸 긍정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만. 이제 심적 상태가 이제 인과관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음, 다들 이제 마음은 아무 인과적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과학 쪽으로 이제 그 벗어나서 약간 좀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멘털 컨디션의 경향을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좀 엄밀하게 따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는 뭔가 좀 아직은 좀 그렇게 설명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과학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그 도날드 힘이 호프만이라는 있을 그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드십니까? 아, 네. 뭔가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인투이티브하게는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되게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뭔가 그래서 제 안에서도 뭔가 그냥 그러니까 되게 뭔가 로직을 빼고 그냥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내는 경향성이랑 과학적으로 그 갖고 있는 그런 스탠스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상식과 직관을 잘 설명하려고 이론을 개발하거든요. 우리의 상식을 잘 보존하는 이론이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별로 공감하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과학에서도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철학에서 찾아보면 반상식적인 이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상식에 합치되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나 좀 그런
반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거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과학자 중 인지과학자 중에 UC 어디였죠? UC 데이비스인가 어디 도널드 호프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유심론자거든요. 대놓고 유심론자신데 그러니까 그 이 멘탈 월드가 어떤 일종의 트위터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 가상 공간을 우리가 잘 경험하도록 이 뭐 퀄리아들이 설계됐다. 뭔가 진화적으로 설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가 있긴 있는데 그 속을 살아가는 이제 가상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 마치 우리가 뭐 아이콘을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뭔가 그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과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긴 하잖아요. 하드에 뭐 파일이 새로 복사된다든지 뭐 지워진다든지. 근데 그렇다면 아이콘이 인과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경험자인 나는 이 아이콘 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하드 그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어떤 추상화된 애브스트랙션 된 파일이라는 뭔가 아이콘 하나 아이콘하고 또 파일도 다른 거고 뭔가 레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작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면 그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그 뭔가 내 마음속 어떤 생각들이 결국 나의 뇌의 상태를 바꿀 수 있긴 있으니까 인과적 효력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허상이고 다 이제 브레인의 뭐 액티비티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론이 되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가 막힌 설명인데요. 되게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 논문이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음, 책도 내셨는데 최근에 Rethinking Consciousness라고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에서 과결정 문제 있잖아요. 이제 결과 하나에 이제 원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과결정이 문제다. 원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 같습니까?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수업 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이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너네들은 이제 결과가 있을 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원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손을 들었어요. 절반 이상이. 근데 매 학기 그랬대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양 철학자는 원인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결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를 서양 철학자랑 동양 철학자랑 직관이 다를 수 있다.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분석 철학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직관을 합치하는 이론이 좋은 이론이다. 저는 그때부터 약간 그 방법론이 신뢰가 안 가가지고 그때부터 좀 실험 철학 같은 거에 관심이 가고 그랬었는데, 혹시 여기에 또 실험 같은 거 많이 하는 이공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공계 분들은 원인 결과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인거라고 했을 때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오버 디터미네이션 부분을 읽었을 때 약간 제가 직감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방식은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렸다. 올리는 게 액션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cause를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causal efficacy가 있는 그런 인과관계가 그 causation이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physical하다라고 physical한 cause다라고 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 joint와 근육이 어떤 딱 그 특정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이 딱 요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 cause가 그러니까 physical한 cause는 이제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음, 그렇게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요 액션을 취해야만 했던 이유를 뭔가 제가 또 설명을 하면 너무 구석이 많을 수는 있겠을 것 같은데 뭔가 피지컬하게는 그러니까 그 cause가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걸 여쭤보시는 게 맞으셨을까요? 음, 어? 무슨 소리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층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몰리큘러 레벨의 설명, 또 사이콜로지컬한 레벨의 설명, 뭐 바이올로지컬 레벨의 설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한 앱스트랙션 해서 그 개념 하에서 아 이건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어 적절하지 않은 단계를 사용하면 너무 설명이 복잡해져서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정말 파동함수 수준에서까지 양자 수준에서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못하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수준이어서 그렇지. 정말 이론적으로는 답은 있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이고 원인은 하나고 그 원인을 해석하는 여러 레벨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에 가입을 한 게 이제 원인이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은 과연 뭐가 하나인지 저는 바로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수업이 안 깔린다, 뭐 전공 교수님이 없다, 뭐 심리철학 수업을 듣고 싶다, 뭐 의식에 관심이 있다, 뭐 나한테 뭐 아이패드가 있었다, 유튜브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동영상 올렸기 때문에, 검색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사이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신청을 했고, 또 여기서 가입 신청을 이제 허락을 해줬고, 허락을 안 해줬으면 또 못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음, 그래서 과연 딱 하나만 짚을 수 있는가? 그거는 약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 글쎄요.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 그 어떤 어느 레벨에서의 그 explain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음, 피지컬 하게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액션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메타피지컬하고 뭔가 value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어 되게 많은 커스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층위를 다르게 해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되게 좋은 그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인이 그냥 뭐 모르겠어요. 서양에서 cause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저도 영어를 안 써서 모르겠지만 뭔가 좀 그냥 계기나 이유라고 하면 우린 이유를 여러 개 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원인이라고 하면 어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형성님이 오신 거라고 하면 어 오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신청서를 쓰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뭔가 고민을 했다면 그러면 할까 말까 했을 때 하기로 해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누른 그 과정은 이제 그 과거에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이패드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축적돼서 어떤 그 뇌에서 가치 판단을 내린 결과잖아요. 그때의 브레인 파이어링이 있었을 거고 뭔가 뇌 활성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언컨셔스하게 처리해서 아 내가 생존을 하려면 이제 그 생존 뭐 내가 그 서바이벌에 유리하기 위해서 뭔가 메커니즘들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브레인 액티비티로 그걸 결정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 트레이스들이 모두 남아 있었을 거란 거죠. 예, 과거의 일들에 대한 게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때 기억을 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들이 뇌에 축적이 될 수 있고 크리티컬한 순간에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그거는 이제 저지먼트를 하는데 그거는 메이저리 언컨셔스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요 뒤에 그러니까 저도 멘탈 커제이션에 대해서 일단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가 맞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좀 찾아봤을 때 이제 멘탈 커제이션을 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약간 좀 과학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봤을 때 뒷부분 좀 더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 요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뉴로프로스테틱스라는 게 이제 신경 보철, 신경 임플란트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이제 그 방금 현우님이 말씀하신 오토제네틱스까지도 이제 그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같은 그런 이제 뇌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런 그 기술들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이걸 되게 그 포괄적인 어떤 한 이제 필드인데요. 그래서 그 제 theory에 의하면 뭔가 멘털 커제이션이라는 것을 제가 뭔가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찾아보았을 때 좀 이렇게 멘털 커제이션을 서포트하는 그 좀 과학 측면에서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보니까 이제 그 뉴로프로스테틱스를 이용해서 이제 보청기나 신경마비 환자를 이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된 운동이나 감각, 인지 기능들까지 대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액션과 뭔가 behavior, 그리고 뭔가 psychological한 state까지도 뭔가 이게 야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 그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 멘터 카우세이션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뉴로프로스테틱스를 이용해서 이제 멘터 카우세이션을 서포트하는 그 주장 자체가 사실 그 매우 환원주의적이고 이제 물리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밖에 이제 멘터 카우세이션을 서포트하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뭔가 이런 뉴로프로스테틱스를 이용해서 뭔가 그 멘tal 스테이트를 야기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피지컬하게 액션을 취하게 한다거나 그런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생각 그리고 멘tal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뭔가 이게 신경과 이제 그 머신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그런 그 연결고리 자체가 그 되게 환원주의적으로 보고 물리주의적 그 이론론주의적으로 봐야만 이게 멘터 카제이션이라고 뭔가 이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환원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티어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뉴로프로스테틱스를 봤을 때 이제 멘터 카제이션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서포트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읽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DBS, 그러니까 Deep Brain Stimulation 같은 걸 사용한 경우에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 생각이 특정 약간 경향을 보인다거나 특정 생각이 든다거나 특정 멘털 스테이트를 가지게 된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매티리얼한 게 멘털 스테이트를 야기한다는 것이 좀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세퍼레이트해서 볼 수는 없겠다. 결국 연결고리가 있고 좀 환원주의적인 이런 그 스탠스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부분에 질문인데 대해서는. 네, 뇌를 어쨌든 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액티비티 패턴을 만들어서 그게 머티리얼하게 영향을 주고 뭐 팔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멘탈 커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걸 뭐로 설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이론으로 그 현상을 설명을 했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네.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철학적인 서트를 지지를 하는 건가요? 요 논문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identity theory를 지지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이제, 멘탈 이퀄 피지컬. 이 로직을 서포트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뉴로프로스테틱스를 봤을 때 멘탈 커제이션이 가능한데 멘탈 커제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제 환원주의적이고 물리주의적인 센스를 꼭 베이스를 깔아야 한다. 이렇게 그냥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잘 몰라서 질문 드린, 아니, 여러분들 전원에게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뇌의 상태에 변화를 주면 행동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아까 그 뉴로프로세스 시리즈를 이용하면. 그런데 그게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행동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또 다른 논제를 완전히 반박할 수 있나요? 반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 환자한테 뭐 방안을 걷는 거를 상상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 그러면 뭐 아니면 뭐 테니스를 치는 장면을 상상해라 라고 하면 그거를 디코딩을 해가지고 읽어내서 뭐 팔을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멘탈 서트가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인과적인 걸 통해서 물리적인 물체를 움직이는 것까지 가는 거니까 이 현상 자체는 저도 생각을 해보니 뭔가 멘탈 커제이션을 지지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설명해야 되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현유 선생님하고 지금 예. 또 말씀하고 또 직결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했던, 일단 그 behavioral state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brain state의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그 mental state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자극을 주니까 행동이 변했더라. 그리고 내 생각도 변했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게 그러니까 멘탈 스테이트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 즉 이제 실험을 받은 사람의 발화를 통해서 뿐이지 않습니까? 즉 behavioral evidence를 통해서만이 이제 멘탈 스테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그렇게만 알 수 있을 뿐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멘탈 스테이트가 이제 멘탈 스테이트하고 브레인 스테이트가 이퀄하고 그것이 비헤이비어럴 체인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예제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저 UCLA의 마르틴 몬티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연구인데 사지마비 환자 대상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테니스를 상상해라 뭐 아니면 방안을 걷는 걸 상상해라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면 뭐 당신은 뭐 형제가 있습니까? 예스면 테니스를 상상하세요. 아니면 뭘 상상하세요? 했을 때 이제 사지마비 환자고 완전 식물인간 상태인 줄 알았는데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답을 하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아는 이제 확실한 답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비헤이비어란 거는 전혀 없다고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멘탈 스테이시 뇌에 영향을 줘서 그게 뇌가 행동까지는 못 왔지만 어쨌든 그 뇌의 패턴 자체도 뭔가 행동이라고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뭐 전통적인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행동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뇌에는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걸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만 우리가 네네네.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헤이비어럴 스테이트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환자가 yes인가 no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 yes인가 no인가를 선택하는 걸 보고 아 환자가 이러이러한 멘탈 스테이트를 가졌겠구나라고 어떤 이걸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삼자들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멘탈 스테이트가 나 브레인 스테이트하고 똑같구나라고 결론을 지은 거지.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좀 엄밀하게 이제 하나 가지고 잘라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걱정을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저도 그 무슨 말씀이신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과학 전공자 분들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교차적으로 입증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관성을 적어도 밝혀낸다고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럴 이미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어떤 과학적 신뢰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예스인가 노인가 이걸 완전히 이제 어떤 교차적으로 완전히 입증시켜 줄 만큼 신뢰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철학적인 은밀성을 따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락틴 신드롬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정말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다음 법제화를 한다면 이제 락틴 신드롬이 의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즉 치료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찾아내려는 어떤 정책을 추구한다거나 법제화를 할 때 결국 이런 논쟁까지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어느 선에서는 이제 좀 선을 긋겠죠. 이제 과학적으로 모호한 점이나 애매한 점이 분명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제 국가나 뭐 병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요. 가령 이제 뭐 배아복제 연구 같은 경우에도 뭐 14일로 일단 논쟁의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지만 일단 정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 엄밀함에 대한 논쟁은 일단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지적이죠. 이제 생명윤리나 의료윤리는 그런 쪽으로 다른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좀 결국은 이제 철학하고는 무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막 정말 쪼개고 나누고 그런 토론은 계속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게 생명 윤리를 조금 공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이제 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멘털 스테이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음,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멘탈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비헤이비어고,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가짜일 수 있는 게 완전히 지금 전혀 딴 사람이 아니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관문을 돌파해야지만이 제게 멘탈 스테이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집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확실히 알 수 지금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예를, 제, 저, 제, 제가 지금 중요한 남자이고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공각기동기를 보면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치 이제 흉내만 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어떻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철학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제 생각,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해답이라든가 뭐 질문거리라기보다는. 유림님이랑 도현님은 약간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요 뉴로포스틱스 멘터 커제이션 아니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를 정말 알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그게 참 요새 그 컨셔스니스 모델 같은 걸 컨셔스 모델 같은 걸 좀 보면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네,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 거기도 하니까. 유리님은 어떠신 것 같나요? 네, 저도 그냥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만 많아졌는데, 일단 뭐 최근에는 뭐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읽어가지고, 고통을 아무리 정교하게 뭐 설명하고 말해도 나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외롭고, 그래서 그런 뭐 이게 개별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그게 다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야. 뭐 아니면 다 너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 언어에 또 갇혀버리는 거니까 다들 뭐 느끼는 고통의 절대성에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인상 깊었던 거는 뭐 고통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맞서는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언어적인 문제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지금 또 멘탈 커제이션이랑 뉴로 프로스테릭스 얘기해 주신 거 가지고 보면은 또 뭔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거치지 않고서도 커제이션이 가능한 증거들인데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분석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무튼 뭐 공허한 얘기였지만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 그 얘기한 이제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진짜 피지컬한 거 말고 그러니까 그 퀄리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experience, 전체적인 experience를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책은 좀 약간 인간관계랑 네, 뭐 이제 의사소통. 인권 운동 네. 뭐 이런 쪽의 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인권 운동의 그 자리에서는 뭐 피해자를 모셔서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뭐 그런 자리가 항상 마련이 되는데 결국에 약간 하이라이트라던가 절정적인 부분은 그 피해자분이 뭐 눈물을 흘리고 그 그 고통에 다들 침묵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항상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사회적인 전문가라던가 그분 어떤 다른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항상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문제 의식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아무튼 좀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 멘탈 이거 프로스테릭스 이 문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프로스테릭스가 뇌의 뭐 글로벌 액티비티 패턴을 읽는다기보다는 이 뭐 운동 부위 예를 들어서 운동 피질 뭐 이런 데에 박아서 그걸 하잖아요. 트레이닝하고 디코딩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뇌에서도 그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 뭐 이런 것들 이론 의식 이론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executive 펑션을 하는 이제 그런 모듈이 있고, 걔네들이 여러 곳에 뭐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이제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다이나믹한 코어가 있고, 반면에 이제 루틴한 동작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언컨셔스하게 대부분 동작하는 뭐 손해를 통한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어떤 루틴이라든지 그 베이살 갱글리아 이런 그 운동 쪽 관여하는 그런 룹이라든지, 이제 인풋 아웃풋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감각이나 운동을 관장하는 어떤 그 노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디코딩을 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어 신경만 정상이었으면 운동 기능을 했을 거잖아요. 행동을 했을 건데, 다만 그 신경이 이제 손상돼서 그 신경 바로 앞부분인 그 운동 피지 디코딩이 잘 되는 부위에서 뭔가 하는 거면, 그거는 이제 그 의식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뇌 안에서도 의식을 관장하는 정말 어떤 코어한 신경 집단이 아닌 unconscious하게 작동하는, 혹은 그것의 입출력 기능, 단자 기능을 하는, 아웃렛 기능을 하는 부위라면 여전히 멘탈 커제이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제외한 뇌 부위들은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메인보드로 따지자면 USB 단자까지는 갔는데, 아니죠. 뭐 USB 모듈, 뭐 메인보드 상에서 입출력 모듈까지는 갔는데 CPU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그래서 입출력 모듈을 읽어내서 마우스 커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디코딩 해킹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CPU를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멘탈 커제이션 문제가 뉴로프로스테틱스로 해소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유를 정말 잘 들어주시네요.
들리시나요? 아, 네네. 아, 네. 그러면- 뉴로 네. 프로스테틱스로 네, 말씀하세요. 약간 끊기는 것 같아요. 끊긴 것 같아서 아까도 중간중간 조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오늘 예진님 준비하신 거는 다 하신 거죠? 지금 예진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일단 기록은